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중국 우한에 갔다가 일주일 전 귀국한 55살 남성이었습니다.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서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2,800명, 사망자는 8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원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 사고로 치료를 받던 60대 여성이 끝내 숨져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1차 감시 결과 객실 내 LP가스 밸브 부분이 마금 장치 없이 끊겨 있었습니다. 배가 부두에 정박할 때 충격을 줄이는 방충제 상당수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는데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에게 뒷돈을 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확진처럼 입국 당시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이고 중국 우한 지역 입국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55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관광을 위해 중국 우한시에 방문한 뒤 지난 20일 귀국했고 입국 당시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대를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다음 날 감기 증세가 나타났고 평택의 한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나흘 뒤엔 38도가 넘는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려 이 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당시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던 해당 의원은 그제서야 이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했고 어제 유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오늘 확인됐습니다. 보건소에서 1월 26일 날 선별 진료를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때 폐렴 소견을 보였고요.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폐렴 소견을 보여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네 번째 환자는 우한에서 입국할 당시엔 증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바로 다음 날 감기 증세로 진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입국 당시에도 이 환자에게 실제 증상이 있었는지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다녀갔던 동네 의원은 현재 문을 닫은 채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고 또 일부 환자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닌 게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의 염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접촉자 추적과 방역 상황 이어서 이효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처음 느낀 증상은 감기였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을 다녀왔지만 보건소나 1339번으로 신고하지 않고 바로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선 환자가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여행력 정보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찾은 건 입국 다음 날인 21일과 그로부터 나흘 뒤인 25일입니다. 왜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보건당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명단이 통보된 거는 확인을 했고 의료기관이 그걸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지금 조사반이 병원에 가서 프로그램이나 이거를 확인하고 있어서. 네 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당시 증상이 없던 세 번째 확진 환자의 동선도 파악됐습니다. 20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후 22일에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고 이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강남 소재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23일에는 한강에서 산책을 한 뒤 이후 역삼동과 대치동 일대 음식점을 이용했습니다. 24일에는 경기도 일산 소재 음식점과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5일 오전 호흡기 증상을 느낀 이 환자는 바로 1339에 신고해 격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세 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74명.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등은 합동 현장 대응소를 설치하고 추가 접촉자가 더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와 관련된 CCTV 분석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건강 상태, 마스크 착용 유무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그 밀접 접촉하는 발생들이 상계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는 것을 포함해서 소독 조치까지.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은 지금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음압병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확진 환자가 또 나온 건데 지금 어디서 치료받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 남부권의 환자를 주로 받는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한 55살 한국 남성인데요. 현재 이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인 이곳 분당 서울대병원 음압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출입이 통제가 돼 있고 의료진들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격리병동에는 경기도 군포와 광명에서 의심 환자로 분류된 또 다른 환자 2명도 격리가 돼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이 환자 상태인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후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과 환자가 차량을 통해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의학과 CT 촬영을 위해 음압 휠체어를 통해 이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상태는 폐렴 소견을 받은 바 있고요. 현재 37도가 조금 넘는 정도의 체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코 쪽으로 산소를 계속 주입하고 있고요. 이 밖에 근육통도 완화가 되는 등 처음보다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확진 환자 얘기를 좀 해보죠. 앞서서 그 동선도 살펴봤는데 이 환자도 격리 치료 받고 있죠? 네, 세 번째 확진 환자는 현재 경기 명지병원에서 계속 격리된 상태로 치료 중입니다. 어제는 미열이 있었는데 오늘은 열이 내려서 거의 정상 수준으로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확진자의 동선을 보건당국이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도에서 보셨지만 접촉자 74명 가운데 호텔 종사자 1명이 유증상자로 분류가 돼서 격리가 됐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서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가 실시 중입니다. 환자가 장시간 머문 곳으로 확인이 된 호텔과 의료기관 등에 대해선 소독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다만 연휴 기간 문을 열지 않은 곳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오늘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근 기자, 지금 수습본부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위기 대응체제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던 2015년 메르스 때도 주의 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게 된 겁니다. 지난 메르스 때 사태를 되풀이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복지부의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입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부터 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 지자체 등 인력 2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 확산에 대비해 의심 환자 격리 병상과 접촉자 격리 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신종 코로나 관련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병원이나 군 의료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진료소를 추가 지정하고 의료기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손 씻기와 함께 기침 예절을 지켜줄 것과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와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줄 것 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된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엄중식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감염병 위기 수준을 저희가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메르스 때도 주의 단계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통상적으로 그 감염병 위기 단계에 있어서 이제 경계 단계가 되려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 지역 사회에서 감염 전파가 이제 확인이 된 경우에 경계 단계를 이제 발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중국의 유행 상황이 점점 커지고 오래 지속이 되면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진자 중에서 일부에서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동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감염 전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선제적으로 경계 단계로 발령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른 느낌은 있지만 다소 빠른 느낌은 있지만 이런 경계 단계가 되면 이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나 또 역할 분담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유행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빠른 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력이나 치사율이 궁금한데요. 메르스나 사스랑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파력이나 치사율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유행이 지속이 되고 또 이 유행이 끝날 때쯤에 이 전파력, 치사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파력을 얘기를 할 때는 재생산 지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확진자가 몇 사람에게 이 감염병을 전파시키느냐 이 옮길 수 능력을 있느냐. 얘기합니다. 기존의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전파자가 생기면 0.4명에서 0.9명, 그러니까 한 명이 채 안 되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과거에 그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의 경우에는 네. 보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4명 정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돌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에는 1.4에서 2.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스보다는 낮고 메르스보다는 높은 그 중간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유행 양상에 따라서 그 다른 자료에 의하면 사스보다도 더 높은 전파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지 정확한 전파력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가 4%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네. 사스에 비하면 과거 사스가 10% 정도였던 걸 비하면 낮은 치사율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현지에서의 의료 수준이나 또 이 유행 양상에 따라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유행이 끝난 뒤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환자가 1.4, 그러니까 2명, 3명 정도까지 옮길 수 있다. 지금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잠복기에도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중국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뭔가 증상이 있을 때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네. 이 감염력을 감염력이 충분히 나타나려면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충분히 복제가 돼서 체외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건데 무증상기라는 것은 이런 증상이 없는 기간이고 네. 바이러스 복제가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파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유행에서 가족 간 전파나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 상황을 보면서 이게 무증상 감염자가 실제로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게 아니냐라는 상황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무증상 증상과 관련된 판단은 매우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야만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가 가능하다 이러면 사실은 지금 방역 체계를 모두 바꿔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판단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과학적인 증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런 증명이 될 때까지는 참고 수준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너무 우리가 공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8일 0시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검역 기준 또 의심 환자의 정의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네. 그 중국 방문, 특히 이제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한 이 여행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의심 환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우한 지역과의 이 이동이 직접적인 이동이 이제 통제가 되고 사실상 이제 이동이 없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이런 경우에 이제 우한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지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중국의 경우에도 다른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야 됩니다. 이제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중국 전역으로 중국 전역에 여행력이 있는 경우를 의심 환자 사례 정의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그러면 이에 따른 혼란은 없을까요?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검역의 그 범위를 네.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되어 버린 상황이고요. 이런 그 사례 정의가 확대가 되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선별 진료를 해야 되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진료량의 확대가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상당히 힘들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사회, 우리나라에서의 유행을 가능한 가급적 최대한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진료량의 확대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와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우한 지역을 다녀온 확진 환자가 확진되기 전에 좀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려가 더 큰데 증상이 없어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 지역사회 분들은?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밀접 접촉자들을 광범위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런 밀접 접촉자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밀접 접촉자에서 실제 발병 사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아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잘 찾아내고 네. 적극적으로 능동 감시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를 하는 거는 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나친 염려는 불필요한데 그 네 번째 확진 환자의 경우에 첫 번째 간 병원에서 걸러내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아직 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DUR이라고 여행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문진 과정에서 이 여행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이 병원 의원을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들이 진행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병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진료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국 지역을 방문한 그런 그 방문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가 지금 사례 정의에서 얘기하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뭐 인후통 이런 것들이 아닌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신체에 이상이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1339 콜센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그 증상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실제로 이제 통상적인 진료를 받으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확진 검사를 위해서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이송을 받으셔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를 지금은 하겠습니다. 이런 중국 방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죠.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진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도시를 빠져나온 사람이 500여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 6,400여 명이 한국으로 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양봉 특파원, 지금 오늘 저녁 8시 현재 상황인데 환자가 2,800명을 넘어섰다면서요. 이 정도면 대확산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네, 정확히 2,840명입니다. 환자 1명이 더 사망해 사망자도 81명으로 늘었습니다. 베이징에선 9개월 영아까지 감염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23일부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매일 600~700명씩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의심 환자가 확진 환자를 추월했다는 겁니다. 우한 사례를 보면 의심 환자 중 45%가 결국 확진자로 판명났습니다. 앞으로도 환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그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빠져나온 사람 500만 명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우한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봉쇄 전 50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확인했는데요. 이 500만 명의 이동 동선에 대해 중국의 한 포털과 매체가 분석했습니다. 70%는 우한 인접도시, 나머지 상당수는 베이징 같은 중국 내 대도시, 그리고 일부는 외국으로 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으로 간 사람이 6,430명으로 태국, 싱가포르, 도쿄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이들에 대한 그 정부 대책은 조금 뒤에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이 중국에서 백신 개발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중국 질병통제센터 백신연구소는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해 백신 개발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과학원 상하이 약물연구소도 우한 폐렴에 효능이 있을 수 있는 30여 종의 약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또 춘절 연휴를 사흘 더 연장해 사실상 잠복기 14일을 끝내고 기성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각급 학교 개학도 늦춰집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와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했고 교민 철수를 위한 전세기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실장과 수석 전원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전수조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비하려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 군 의료 인력을 투입하고 군 시설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라고도 했는데 특히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긴급전화 1339번으로 연락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현장을 직접 찾아 강력한 선제 대응을 밝혔습니다. 아주 긴장해서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우한의 교민 철수를 위해 이르면 30일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500여 명이 전세기 탑승을 신청했고 귀국 후 최소 2주간 격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인 한시 입국 금지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가 이동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예산을 긴급 지원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내일은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예, 정부는 지금까지 우한에 다녀온 사람 중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제는 증상이 없더라도 우한 지역 입국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입국자들을 어떻게 전부 조사할지가 관건이겠죠.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은 한국인과 중국인 등 모두 6천여 명. 정부는 이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진 발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만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사람까지 전수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 판정자가 2명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는 모든 우한시 방문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기관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2주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어느 시점에 입국한 사람부터 조사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증상이 가벼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국자 100명을 대상으론 당장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법이 도입됩니다. 지금은 먼저 종류와 관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폭한 뒤에 이 바이러스가 신종인지 아닌지 유전자 염기 서열을 확인하는 2단계 검사법을 쓰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특정해 확인하는 1단계 검사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2단계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일반 병원 검사의학과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번의 단계로 하는 거는 일반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5일쯤엔 새 검사법을 적용할 예정인데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중국의 춘절 대이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동북 지역에서도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교민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선양과 단둥을 잇는 선단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선양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만여 명에 이르는 선양 시외버스 터미널. 춘절 기간 평소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넘쳐났던 이곳 터미널이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오늘부터 시외를 넘나드는 버스 운행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매표 창구는 문을 닫았고 전자 발권기도 모두 꺼져 있습니다. 운행 정지 사실을 모르고 터미널로 달려온 승객들도 있습니다. 这段时间会有旅客陆陆续续到客运站来进行退票，这一块我们的业务还将来继续开展。 귀국을 위해 항공편을 구하려는 교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과 선양 간 비행기 표값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나마 만석이라 표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지 교민사회는 예정된 행사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예배를 보던 호텔입니다. 중국 당국은 우리 교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처럼 통지문을 붙이고 호텔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당국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고 폐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배를 급히 마치고 2부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춘절 기간 랴오닝성 확진자가 20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동북 지역 교민 사회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예,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인천공항에는 귀국 인파와 여행객이 몰렸는데요. 오늘 밤 자정부터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이 강화됩니다. 공항 입국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임주영 기자, 입국자들이 붐비는 공항에서의 검역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원 대부분이 이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어서 한층 더 긴장된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인데요. 지금도 중국에서 여객기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탑승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이곳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고 또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의자나 손잡이 등에는 에탄올 소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을 출발해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객기는 모두 127편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평소보다 많은 3만여 명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3만 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당장 오늘 자정부터 검역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네, 오늘 밤 자정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이 공항 검역관에게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 질문서를 빠짐없이 작성해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데요. 평소 발열 검사보다 한층 더 검역이 강화된 겁니다. 당장 내일 새벽 1시쯤 베이징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입국할 예정이고요. 하루 평균 중국발 여객기가 120여 편에 입국자는 2만 명 정도니까 이들 모두 강화된 검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기존 우한발 여객기에 대해선 입국 절차도 별도로 진행하고 탑승객 한 명 한 명 발열 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인천공항은 이후 검역 절차를 강화할지 여부는 지금까지처럼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때 질병관리본부 긴급콜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제보가 저희 KBS에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한 사람은 세 번째 확진자가 머물렀던 호텔에 숙박한 뒤에 고열과 기침 증상이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려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서 신고도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낙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묵었던 3차 확진자. 김정주 씨는 3차 확진자가 퇴실한 24일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고열과 기침, 가래가 끓었는데 3차 확진자가 호텔에 묵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열감이 있고요. 좀 어지럽기도 하고 열감도 있고 그리고 기침, 장기침이 계속 나요. 장기침이 나면서 가래도 나오고 가래 나온다는 게 증상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해 방역 당국에 신고하려고 콜센터 긴급 전화 1339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이 증상하고 똑같은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죠. 전화를 안 받아요. 취재진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폭주하는 전화에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보자는 현재까지도 안내를 받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나면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신고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답답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까?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이 폭주에 발생한 일이라며 1339 통화가 지연되면 일단 지역 보건소를 통해 안내를 받아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국내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과 SNS 등의 각종 허위 괴담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쓰러진 중국인이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소문이 떠돌았고 세 번째 확진자가 대형 쇼핑몰 식당에서 쓰러졌었다는 글도 퍼져나갔는데 모두 헛소문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개찰구 옆에 쓰러져 있는 남성. 이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인이란 소문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중국인인데 취객이셨는데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딸분하고 이제 아내분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취객이 남동분인 거였습니다. 세 번째 확진 판정자가 경기 고양시의 쇼핑몰 식당에서 쓰러졌다는 글입니다.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지만 역시 헛소문이었습니다. 환자의 핸드폰 GPS 추적을 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조회를 했고 또 환자분의 본인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그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즉각 알려달라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앞서 서귀포 의료원에 감염 환자가 들어와 의료원이 봉쇄됐다는 헛소문이 돌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 외에도 중국 국기가 그려진 피 묻은 마스크를 봤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잇따라 퍼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메르스가 미군의 실험이다, 백신 장사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괴담이 퍼져 홍역을 치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펴 삭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미국과 프랑스 등 각국 정부가 봉쇄 상태인 중국 우한에 고립된 자국민 철수에 나섰습니다. 파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양민호 특파원, 우선 자국민 철수에 나선 나라들은 어떻게 우한에서 대피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네, 가장 먼저 자국민 철수에 나선 미국의 경우 전세기를 띄울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일 중국 우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확진 환자 3명이 나온 프랑스도 자국민 철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한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 800명을 전세기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놓고 중국 정부와 최종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 일본도 철수를 위해 교통편을 마련 중입니다. 예, 지금 우한이 사실상 봉쇄 상태잖아요. 중국 밖으로 철수는 가능한 겁니까? 네, 봉쇄 상태지만 감염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국이 자국민 보호와 안전 확보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재난재해 상황과 좀 다르기 때문에 국제 관례를 따져야 하고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방역 규정 같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도 중국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최종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예, 우한에 있던 각국 국민들이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금 감염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국민 철수 이전에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게 관건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민을 데려온 뒤에는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 동안 병원에 격리시킬 방침입니다. 예, 세계보건기구가 지난주에 아직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아직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오늘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중국 당국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줘야 한다라고 WHO가 계속 강조해왔고 직접 사무총장이 나선 만큼 이번 방중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내일부터 개학하는 학교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중국 후베이 지역에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자가격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증상이 없더라도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 학생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네, 강원도 동해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 속보입니다. 이 경찰이 객실에 있는 LP가스 밸브의 마금 장치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상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가스 폭발 사고가 난 펜션의 천정과 벽면이 온통 불에 타거나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객실 한편에 설치된 LP가스 중간 밸브는 별다른 마금 장치 없이 뚝 끊겨 있습니다. 어제 관계기관과 1차 합동 감식을 한 경찰은 이 중간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펜션 관계자 등이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한 뒤 마금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불검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펜션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소방당국에서 불법 건축물이란 통보를 받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동해시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통보돼 올 때마다 그런 절차를 일일이 다 밟기는 어려워서 그게 일괄적으로 통보된 이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통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또 무허가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60대 여성 2명 중 1명이 오늘 오후 숨지면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자매와 사촌은 최근 아들을 잃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모임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전국 항만 곳곳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크고 작은 배가 들어오죠. 이 부두에는 이 배들이 정박할 때 충격을 덜 받으라고 고무로 만든 충격 흡수대가 있습니다. 이걸 방충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전국 항만에 설치된 방충제 대부분이 불량 고무로 된 규격 미달 제품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두를 따라 줄줄이 방충제가 설치됐습니다. 엎어놓은 테이블 모양부터 피아노 건반 같은 모양까지 정박하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른 방충제가 사용됩니다.
군데군데 터지고 너덜너덜해진 방충제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방충제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 파도, 저류의 방향을 보면서 저반 속력을 결정을 하시거든요. 팬더라는 것은 각자의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검토를 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모른다면 현장에 운용한 데서는 오히려 위험성이 더 가중이 정말 크게 더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수년간 전국 항만에 납품된 방충제 대부분이 부실 원료로 만들어진 불량 방충제였다는 게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납품 전 반드시 거치는 성능 테스트는 개별 업체에서 진행됩니다. 방충제가 선박과 부딪힐 때 충격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하고 튕겨내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게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수치를 미리 조작하는 방식으로 감시의 눈을 피해왔습니다. 실험할 때 사람도 와서 보지 않아요? 문제 업체들은 질이 좋지 않은 재생고무를 사용하거나 불순물을 섞는 방식으로 생산 단가를 낮췄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3곳. 지난 2013년부터 최소 5년간 전국 항만에 설치된 방충제 대부분을 납품했는데 액수로는 250억 원, 개수로는 7,500개입니다. 관리 감독을 맡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뒷돈을 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여기서 먹으면 자비 의미적으로 50만 원, 그다음에 그게 이제 수금에 따라가지고 200에서 많게는 1000만 이상 비용을 어차피 배달을 주면 여기까지 수익이 있으니까. 해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장 K 박민경입니다. 설 연휴 동안 정치권은 바닥 민심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대결을 하라는 게 민심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무능한 정부 심판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부터 야권 통합 논의, 또 공천 실무 작업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먼저가 설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 등으로 싸우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17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민생 총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가 유능한 민생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총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생 정책으로 4월 총선에서 겨뤄보자는 건데 한국당은 정부 실책이 한둘이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당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부 검역망이 뚫렸다면서 중국 여행객 입국 금지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검찰 문제와 폐렴 사태 TF 구성, 국회 법사위와 복지위 긴급 현안 질의 등 이 이슈들로 주도권을 쥐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입니다. 4월 달에 반드시 정권 심판하겠다. 그야말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총선 삿바 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공천 실무 작업도 속도를 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른바 살생부라 불리는 의원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에 나서고 속도가 다소 늦은 한국당은 현역 의원 여론조사부터 벌이기로 했습니다. 야권 재편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안철수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비대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손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선거는 쩐의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돈 들어갈 일이 많다는 건데 후보들 입장에선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은 특히 더하겠죠. 이 선거철마다 각 정당이 세대 교체를 외치지만 정작 정치 신인들에게는 녹록치 않은 현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총선에 민주당 청년 후보로 나왔던 오창석 씨. 40일가량 선거를 준비하면서 1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 비용을 다 보전받는다고 들었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 때문입니다. 점퍼라든지 옷이라든지 명함 역시 필요하고요. 임대료도 발생을 하는데 일단 임대료 같은 경우는 본 후보도 보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 후보는 그나마 사정이 낮습니다.
사랑으로 보내십시오. 서울 강남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 명함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예비 후보 때 쓴 돈은 아예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현역 의원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그런 그 비용적인 부담을 본인이 다 감내하면서 예비 후보를 도전을 하고 또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정치 선진국들에 비해 유난히 비싼 기탁금 역시 신인들에겐 큰 장애물입니다. 예비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기탁금 3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본 후보가 되지 못하면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eigenen Mitteln viel weniger beisteuern. Das meiste oder den Großteil der Wahlkampffinanzierung, insbesondere bei Einzelkandidaten, übernehmen die politischen Parteien.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기탁금 반환 조항을 작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뇌기능 장애로 망상 등이 생기는 조현병 환자들이 종종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국내, 특히 지방에선 이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재활치료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시점입니다. 반면 일부 유럽 국가에선 지역사회가 조현병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세진, 차주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아파트 단지. 조현병 투병 중인 26살 A씨는 끼니도 약도 거르며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조현병이 발병한 지 10년째지만 호전되기는커녕 나날이 악화합니다. 부근에 치료 가능한 병원이 없어 3시간 거리의 서울까지 오가야 하다 보니 진료를 받기 힘겹습니다. 겨우 입원했다가 호전돼 퇴원해도 회복할 재활기관이 없어 병증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데 인근병원에 갔었는데 자기네들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전혀 없는 상태고 이 녀석들이 혼자 남겨질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떡해요. 뇌기능 장애로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생기는 조현병은 A씨처럼 집에 고립될 경우 현실과 망상 구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100여 곳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도울 재활기관이 아예 없고 그나마 있는 재활기관의 절반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의사들이 환자를 내놓았을 때 맡길 믿을 만한 그런 시설이 없었다는 게.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 치료와 재활, 사회활동을 병행하면 병이 호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립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족한 병원 치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환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재활을 하면서 자립도 할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인구 20만여 명이 사는 이탈리아 북부 트리에스테. 기타, 트럼펫 등 악기를 든 사람들이 모여 합주 연습에 한창입니다. 이들은 조현병 환자와 지역 시민들, 환자 재활치료인 동시에 시민과 교류하는 모임인 겁니다. Poi martedì abbiamo musica e radio, venerdì radio, pomeriggio. Invece di una depressione si è trasformata in un'energia, no? Forse anche troppa, no? Però. 이탈리아는 1978년부터 전국의 정신병원을 없애고 환자를 사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을 돌볼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예술, 운동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Viene dedicato subito un percorso diverso rispetto a quello passato, rivolti a fare in modo che queste persone abbiano una casa, un lavoro e una rete sociale anche attraverso le attività.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치료 이후 조현병 관련 사건 사고가 줄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됐다고 합니다. C'è stato un grande risparmio anche in termini di assistenza, perché si è passata da un posto letto fisso che ha dei costi di personale a un'attività ambulatoriale o residenziale leggera, no? 40년 넘게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치료를 이어온 이탈리아. 정신장애인의 회복은 물론 사회 안정까지 일궈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화성에서 지역사회가 조현병 환자를 돌보는 시범사업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퇴원 가능한 환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재활과 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퇴원해서 지역에 나오시면 갈 곳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지역의 전문가들의 약간의 도움들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이 같은 재활 사업이 뿌리 내리려면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네,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로 선정된 것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각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은 어떤지 홍석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북한 배경의 영화로 큰 관심이 쏠렸던 2002년 007 시리즈.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묘사 때문에 국내에선 불매 운동까지 일었습니다. 사고치기 좋아하느라고 너같이? 2018년 할리우드 영화에선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어색한 부산 사투리를 연기하며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촬영지였던 부산 자갈치 시장의 매력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대치 상황, 한국 전쟁 이후 낙후한 이미지들이 각인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저기 직진으로 가세요. 직진 2블럭, 2 blocks. 지난해 방영된 한 미국 드라마입니다. 좀비의 출현에 당황한 이들이 판단 능력이 탁월한 한국계 여성에 의존합니다. 캐나다의 이 인기 드라마는 아예 한국 이민자 가족이 주인공입니다. 주고받는 대사엔 한일 관계까지 담겨 있습니다. Toyota, but still no parking zone.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about Japanese people aren't the only ones driving Japanese cars? Janet, 1910, Japan attack Korea. 최근 개봉한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한류 마니아. 시간 맞춰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코끼리 1000마리가 앞에 있어도 날 밀어낼 수 없어. 흘러나오는 배경음악도 K-팝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정서라든지 문화적 취향들이 그들에게 또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면서 작품 속에 묘사되는 한국의 모습까지 새롭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6전 전승 우승했습니다. 전술의 달인 김학범 감독은 도쿄올림픽에서 런던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콕에서 하무림 기자가 전합니다. 두드리고 두드려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골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연장 후반 또 한 번 극적인 드라마를 썼습니다. 194cm의 장신 수비수 정태욱은 연장 후반 8분 이동경의 프리킥을 강력한 헤딩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대표팀은 사우디를 1대0으로 꺾고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동경이가 그쪽으로 잘 올려준 것 같아요. 선수들 경기장 안에서 서로 믿으면서 또 코칭 스텝 감독님께서 지휘사항을 잘 따르면서 잘 뛰어서 저희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전 전승 우승의 배경엔 김학범 감독의 치밀한 전술이 있었습니다. 대회 내내 변화무쌍한 맞춤 전술로 상대 약점을 공략했고 이동경 등 주전급 선수를 후반에 투입하는 승부수는 요르단전 극장골 등 매번 적중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의 시선은 이제 도쿄올림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뛰고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고 하는 원팀 정신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 런던 동메달입니다.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조용한 리더 원두재는 최우수 선수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며 태국 여정을 마무리한 김학범호. 이제는 도쿄에서 8년 전 런던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16살 탁구 신동 신유빈이 맹활약한 여자 탁구 대표팀이 극적으로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땄습니다. 첫 번째 복식 경기에 나선 신유빈의 강력한 백핸드 공격에 프랑스가 잇따라 실책을 범합니다.
당찬 막내의 활약에 대표팀은 첫 번째 게임을 가져옵니다. 2대1로 추격당한 가운데 펼쳐진 네 번째 단식. 또 한 번 신유빈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끈질긴 수비에 강력한 드라이브 공격까지 중학생답지 않은 실력을 자랑하며 내리 3세트를 따내고 극적인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 이하란이 설날 씨름 여자부 매화급에서 1초를 남기고 극적으로 장사에 등극했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이하란의 밑씨름이 돋보이는 결승이었습니다. 이하란은 단 1초를 남겨두고 밀어치기에 성공하며 매화급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태권도에서 씨름으로 전향한 뒤 가파르게 성장 중인 이하란은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씨름 여제 임수정은 과감한 돌림배지기로 라이벌 김다혜를 꺾고 국하급 장사에 등극했습니다. 무궁화급에는 이다현이 재치 있는 안다리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대결은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 다웠습니다. 흥국생명이 달아나면 현대건설이 따라붙으며 마지막 세트에도 20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기를 끝낸 것은 신인 이다현과 이다영의 호흡이었습니다. 이다영의 재치 있는 토스를 받은 이다현이 코트에 공을 찔러 넣으며 결정적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재영이 빠진 흥국생명은 3연패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공동 1위 맞대결에서는 인삼공사 브라운이 무려 40득점 19리바운드로 팀을 단독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원주에서는 DB가 돌아온 두경민과 김종규의 호흡을 앞세워 8연승을 질주했습니다. DB는 선두 인삼공사에 반경기 차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슈퍼스타였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사고로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신병일 기자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마이클 조던 이후 NBA를 대표하는 스타였습니다. 2016년 은퇴할 때까지 LA 레이커스에서만 20년을 뛰며 5차례 우승했고 역대 득점 4위에도 올라 있습니다. 대스타 코비가 오늘 헬리콥터 사고를 당해 4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둘째 딸 등과 체육관으로 이동 중에 추락해 모두 9명이 사망했습니다. LA를 포함한 미국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행사 도중 코비를 추모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몇몇 NBA 경기에선 영구 결번된 그의 등번호 24번을 기리며 일부러 공격 제한 시간인 24초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The news is just devastating to everybody who knew him a long time. 코비를 동생같이 여기며 사랑했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큰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코비의 모습을 회상하며 슬퍼했습니다. The fire. He burned so competitively hot and the desire to win. He brought it each and every night.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는 골을 넣은 양손가락으로 24를 표시하며 코비를 추모했습니다. 호주 테니스 선수 키리오스는 코비의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 등장하는 등 전 세계적인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막바지 귀경길에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바람은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질 텐데요. 강원 영동의 최고 80mm, 영남 동해안의 최고 60mm, 또 경북 내륙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안 지역의 거센 바람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항공기나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 미리 운항 여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기온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역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5에서 8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영동 지역의 눈과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특집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